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36장 거시경제에 관한 6가지 쟁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쟁점인데요.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감세보다 재정 지출 증가를 택해야 하나?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앞에 인트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01년 미국의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경기 침체에 이제 막 진입하기 시작했고요. 또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레이트 리세션이라 하고 있습니다. 대침체기의 한복판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늘 이제 대통령 관련한 뭐 공화당과 민주당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보면 경제가 바로 그 핵심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부시 대통령은요. 감세 정책으로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감세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을 같이 증가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어느 게 바람직한가 뭐 그 얘기보다는 둘 다 재정정책에 해당하는 것인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감세정책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그 정책 둘 다 재정정책이죠. 어느 게 좀 더 바람직할까? 네, 그걸 비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찬성 측면에서 재정 지출이 감세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지출 증대로 경기 침체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 지출 증대로 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줄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다 이제 얘기한 거죠. 왜냐면 1929년에 대공황의 발생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하면 유효 수요인 총수요가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36년 고용, 이자, 화폐에 관련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에서 유효 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요.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라든가 서비스의 충분한 양을 팔 수가 없어.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생산과 고용을 줄이고 생산과 고용을 줄이게 되면 다시 소득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를 줄이는 다시 방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또 하나가 통화정책이 있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면서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통화정책이죠.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통화정책과 상반되는 반대편에 있는 정책이죠.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재정정책이 또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죠. 하나는 뭡니까? 그렇지. 텍스를 인하하는 겁니다. 세금을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다음 단락 볼까요?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한 소득, 이게 바로 뭐라고?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텍스 이렇게 되는데 얘가 내려가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간의 경제 주체인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가 총수요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면 또 직접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또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게 바로 재정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부 지출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럼 총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수요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총수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수요는 C, 소비, I, 민간의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책에서는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텍스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기업의 세금이나 투자세액공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요.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세금을 깎아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투자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네,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가 증가하는 거지. 조세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가 증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투자가 증가하는 이 방법을 써서 총수요의 증가를 우리가 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요거는 직접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이 재정정책은요, 아시겠지만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근데 통화정책이 좀 효력이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재정정책은 통화정책 수단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 이렇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8년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요. 2009년 대침체기 오바마 대통령 있는 그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점차 금리를 인하했는데 거의 0%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금리가 0%면 뭐야? 아니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금리, 이자율을 인하해가지고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이자율이 0%면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뒤로 후퇴할 데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은행에 맡길 때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현금으로, 물론 이제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튼튼한 금고를 은행이 가지고 있으니까 맡기겠지만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별로 없게 됩니다. 무력하게 됩니다. 유동성 함정이라 하죠. 자, 이러한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통화정책이 무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무력해 이렇게요. 이럴 때 이제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케인즈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정정책이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 세금 인하는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약간 간접적인 방법의 총수요가 되는데 이해가시죠? 아니 여기 Y가 있어. 총수요라 쓸게요. 그래서 소비가 있는데 이 소비가 텍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C, I, G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금을 인하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야. 얘가 인하하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좀 약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즉각적으로 총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직접적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수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승수 효과도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여러분 정부 지출 승수는 어떻게 돼요? 정부 지출 승수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앞에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1-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되는 거죠. MPC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 그러면 승수는 1-0.8분의 1 해가지고 5배 효과가 되는데 만약에 텍스 승수라고 할게요. 조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은 그때 얻게 되는 승수는 1-MPC분의 마이너스 MPC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0.8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0.4야.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주면 4배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0보다 MPC가 큰데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정부 지출의 승수가 여기 나와 있는 조세 감면의 승수, 여기서는 절대값으로 비교해야죠. 그래서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의 승수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인 거시경제 모형을 사용해가지고요, 보니까 재정정책의 예상 효과를 체크해 봤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니까 세금을 1달러 인하했을 때는 GDP가 이걸로 할까요? 0.99달러 증가하는 반면, 근데 정부 구입을 통해서 1달러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GDP가 1.59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론과 부합하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도 역시 재정 지출의 승수가 조세 감면의 승수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화정책 수단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된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통적인 케인즈 경제학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지출, 정부 구입의 증가가 감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세금 인하보다 정부 지출의 증가에 비중을 높이게 되는 것인데, 자, 이때 거기 네 번째 단락 볼까요? 정책 담당자들은 세 가지 지출 항목에 초점을 맞췄대요. 첫 번째,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당장 개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거 공공 프로젝트니까 고속도로라든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거나 고속도로 아니면 교량을 보수합니다. 교량, 다리 같은 거 요거를 보수하거나 뭐 댐을 건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착각 거기 보시면 바로바로 착공할 수 있고 실업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는 공공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은 헌법에 따라서 반드시 균형 재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거기 교사, 경찰, 기타 공무원들을 일시 해고해야 됩니다. 근데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이러한 상황을 막거나 그래서 연방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미국은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재정이 열악해져서 힘들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경찰도 자르고 뭐 그 교사도 자르고 공무원도 자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트맨이 나오는 고담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가로등도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가로등을 그러니까 동네가 꼼꼼하잖아. 경찰도 채용할 수 없으니까 경찰도 자르니까 뭐 골목길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게 공공재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누가 배트맨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그거를 치안을 유지해주고 그러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거기 나와 있는 그러한 지방정부의 공공재에 대한 투자하는 것이 완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게 되었다. 다음 셋째, 실업보험을 통해 가지고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단락에는 이렇게 부양책이 실제 얼마가 나타나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경기 부양책이 없었을 때를 우리가 관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라는 것도 만약에 이랬다라면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공황 수준만큼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은 것 같더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요. 정부는 감세를 통해 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줘서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정부 때 감세 정책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안은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1964년 존슨 행정부 시절에 통과되었고 1981년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감세 법안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영화배우였어요. 예. 레이건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실시했고,
이게 좀 성과를 보이게 되면서 거기 보니까 탄탄한 성장을 회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감세는요, 사실은 정부 지출과의 차이점 뭐냐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그것은 뭐야? 총수요를 증가시켜. 감세 정책도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건 맞는데 이것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총 공급의 증가 효과도 있다. 요게 사실은 좀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disposable income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텍스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건데 감세 정책을 실시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대로 있더라도 우리가 처분 가능한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소비가 증가하는 거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더 나가서 여러 가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투자세 공제 같은 걸 통해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세 효과입니다.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거기 다음 단락에 보시면 정부 지출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출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 살짝 한번 볼게요. 물론 이것도 보시면 돼. 총 공급 측면에서 근로와 생산의 의욕을 증가시킨다. 그거 밑에 있는데 다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지출을 확대할 때 발생하는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부 지출 승수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작다. 이게 하나. 야, 실제 보니까 그렇게 이론상 계산하는 것만큼 승수만큼 1-1개 소비 성향분의 1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게 이제 좀 믿어보지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간에 만약에 여러분 세금을 깎아주면 가게나 기업들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했잖아. 이걸 갖고 자기가 쓰고 싶은 선호하는 적재적소에 잘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정부가 사용하는 것은 글쎄 현명하게 물음표 또 적재적소에 또 신속하게 물음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쓰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 왜곡도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왜곡이 잘못 쓴다는 것이지 크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정부의 차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차입은 나중에 미래 텍스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세금, 미래 세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우리 리카르도 등가정리 기억나십니까? 좀 찾아보세요. 각주 색인 찾아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야. 아이고 정부가 돈이 없군.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오겠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세금, 미래 세금으로 올 것이다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거에 대비해서 민간의 경제 주체들은 어떻게 된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지. 그 뭐야 이거.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상쇄된다. 리카르도 등가정리.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가서 기업들이 장래 경제 왜곡, 그러니까 텍스 거기 보시면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 미래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그러면 경제 주체들,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 세금 폭탄이 떨어진대.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그냥 좀 어떻게 할까? 선택에 어떤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요. 더 나가서 미래에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 줄 걸로 생각하게 되면 미래에 어떤 기대되는 이윤이 낮아지게 되니까 현재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신속하게 잘 투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 총수요의 증가가 이게 단기 편익이 장기 비용에 별로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첫 번째 편익은 맨 마지막 제출 보시면 이 감세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감세는 지출에 관한 결정을 중앙 집권적이고 매우 불완전한 정치적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 정부 지출은 이거는 정부가 지금 막 하는 거잖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앙 집권적 그런 표현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감세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분권화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개별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쓰는 것인데 약간 이거는 중앙 집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화. 경제학에서는 분권화가 정부가 위에서 명령 지시 통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가계는 스스로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품목들의 가처분 소득을 지출하고 기업은 자신들이 이윤을 기대하는 프로젝트에 돈을 쓰게 되는데 이에 반해 정치적 과정에서 제약하에서 정부가 거액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출하려고 하면 아무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지출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돈을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부 지출과 감세와 정부 지출이 승수 효과에 봤을 때 신속하게 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감세는 뭔가 간접적인 연쇄 관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 아니야, 정부 지출할 때 엉뚱한 데다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세가 더 나을 수 있다. 서로 장단점 잘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케인즈 경제학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경우 총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겠습니까? 예, 정부 지출 증가하는 게 정부 지출 감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랬을 때 이게 승수배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4번 볼까요? 소득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텍스를 인하했다 합시다. 소득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디맨드가 증가하게 되고, 자, 총공급. 예, 이게 감세는 지금 정부 지출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건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생각해봐. 근로소득세를 낮췄어. 그럼 임금률을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걸 올리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총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차이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정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세와 정부의 재정 지출 어느 게 좀 더 효과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재량에 맡겨서 그때그때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이 방법이 나을지 준칙에 의한 방법이 나을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